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코판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옛날에 거지 도시 싱가포르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로 변했냐, 그 과정과 원동력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썸네일과 제목이 곧 영상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발전된 지역입니다. 도시 면적은 서울과 비슷하고요. 제주도에 비교하면 한 40% 정도. 거기에 사는 사람은 570만 명. 여기에 170만 정도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외국인 비율이 아주 높죠. 국제화 도시의 정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전된 부유한 지역으로서의 싱가포르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아무래도 금융 중심지,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헤드쿼터 본진이라는 거겠죠. 싱가포르의 금융 역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체급 자체가 다른 세계 금융의 투탑 런던과 세계 수도 뉴욕을 제외하면은 그 다음 도쿄, 상하이, 홍콩과 맞짱뜰 정도인데요. 도쿄가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수도, 그리고 홍콩과 상하이는 G2, 중국을 뒷배로 두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싱가포르의 금융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죠. 여기에서 활동하는 은행 숫자만 120곳이 넘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이름을 들어본 투자은행을 다 있고 정말 대중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그런 은행들도. 또 세계를 주름잡는 다국적 기업들은 어떤가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제는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으니까 이름을 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전부 아시아 태평양 헤드쿼터가 바로 이 싱가포르에 있고요. 이런 테크 기업 말고도 디즈니, 화이자, BMW 등 웬만한 다국적 기업은 아시아 헤드쿼터를 싱가포르에 설치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일하는 고급 인력들도 정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의외로 제조업 비율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미국이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비율이 10% 정도, 영국은 그것보다 더 낮은 8.6%고요. 프랑스도 미국이랑 비슷한 10%, 공업국가에 들어가는 동아시아를 보면은 비중이 좀 높아요. 한국이 27.8, 일본은 30.8,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27 정도. 싱가포르 경제는 서구와 동아시아 사이 정도인 20%입니다. 동아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선진국보다는 높은. 주로 투자한 제조업은 정유, 전자, 생명공학, 자본과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제조업이고요. 실제로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제조업을 금융업과 더불어 싱가포르를 이끌어가는 투트랙으로 다루고 있고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행객들 잘 가지 않아서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섬 서부의 주롱 지역이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산업단지예요. 그리고 그 남쪽에 조그만 주롱 섬은 세계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화학공업단지 중에 하나고요. 웬만한 정유사들 여기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광업의 가치 창출 역시 대단해요.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스타일 자체에 우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돈을 많이 쓰건 돈을 적게 쓰건 투어 상품을 많이 이용하건 아니면은 그냥 돈 아껴서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건 다 개인의 자유지만은 그 여행객들이 쓰고 가는 돈 자체에는 차이가 있죠.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사람이 쓰고 가는 10달러랑 고급 호텔에 숙박하는 사람이 쓰는 300달러, 400달러는 정말 큰 차이잖아요. 게스트하우스에 10달러는 뭐 기껏해야 청소하는 사람, 카운터 보는 사람, 주인 해서 뭐 4, 5명 정도에게 돌아갈 뿐이지만 고급 호텔에 사용되는 수백 달러는 정말 거기 호텔에 근무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런 고급 관광의 대가예요.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다국적 기업들, 국제 회의들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그야말로 돈을 펑펑 쓰고 갑니다. 학회도 비싼 호텔에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호텔의 연회장, 행사장 이런 걸 빌리는 돈은 어마어마하고, 그런 거를 진짜 실전 압축으로 꽉꽉 우겨놓은 데가 싱가포르예요. 그리고 2010년대 인터넷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테크 기업들이 등장했을 때는 또 싱가포르 역시 그런 흐름에 빨리 뛰어들었고요. 동남아시아를 주름잡는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 기업인 그랩, 이쪽에 최대 전자상거래 쇼핑몰 라자다랑 쇼피, 그리고 여행에서 잘 나가는 클럽, 주변 동남아시아에서 다 사용하지만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이런 싱가포르의 GDP는 기름이라는 치트키를 친 브루나이를 제외하면은 다른 동남아시아 전체 국가들의 1인당 GDP를 모아도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빛나는 싱가포르. 그러면 싱가포르는 언제 이렇게 돈이 많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을까요?
싱가포르는 과거 말레이인들의 어촌이었던 섬을 영국인들이 들어와서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개발한 곳이에요. 유럽과 인도 그리고 중국 사이의 절묘한 위치를 통해서 번성하고 외지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독립 이후 싱가포르의 초기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위태위태했어요. 왜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서구 식민 제국들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박살난 걔네들은 이 멀리 동남아시아까지 제국의 힘을 유지할 역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말레이시아가 자치권을 얻어 말라야 연방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역시 직할 식민지에서 벗어나 조금 늦게 자치권을 얻어내고 말라야 연방과 합쳐서 말레이시아를 이루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1년 만에 쫓겨나게 돼요. 말레이시아는 추구하는 정책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의 우대 정책이었고 화교를 되게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중국계와 말레이계 사이에 폭력 사태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떨어져 나온 거라서 감정도 좋지 않았고요. 여기서 싱가포르의 초기 계획은 빠그러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인구를 기반 시장으로 삼아서 공업력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요. 식민지였던 싱가포르의 경제는 서구 제국 식민지의 교류로 인해 성장했습니다. 애초에 영국이 중국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개발한 곳이니까요. 주석이나 고모가 난 말레이시아의 물자를 팔기 위한 중개무역항이기도 했고, 근데 말레이시아와 사이 안 좋지, 유럽이 전쟁으로 박살나서 거긴 아직 복구 중이지, 무역의 한 축이 더 중국, 1958년에 대학신 운동, 1966년에 문화대혁명으로 자기 집을 뽀개버렸죠. 그 사이에 긴 싱가포르 처참합니다. 제대로 된 무역도 없고 제조업도 없고, 근데 그나마 조선소를 먹이 살리던 영국 해군도 철수해서 몇몇 명이 실업자가 되고, 독립 이후 1960년대 초반에 싱가포르 실업률은 거의 13%에 달했다고 해요. 말이 13%지 한국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이 8.1이었고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 실업률이 9.6%였거든요.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나앉는 그 시절에 싱가포르 실업률 13%, 개판이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레이시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중국계를 배척하고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덩치도 훨씬 커다라고, 그리고 국경도 딱 붙어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진짜 조금만 수틀리면은 군사력으로 밀어버리는 거는 순식간이었어요. 바다를 통해서나 육지를 통해서나, 거기다 싱가포르 작은 섬에는 물도 안 나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의 식수는 전적으로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로를 통해서 공급받는 상황이었고요. 목숨줄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남쪽은 어떤가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망공을 국시로 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중국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싱가포르를 보면서 쟤네들 중국 똘마니 아닌가 하고 의심했어요. 근데 실제로 싱가포르의 초창기에는 그 공산당 활동이 되게 활발하기도 했고, 주변 나라들이 저러다가 쟤네들 동남아시아에 쿠바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으니까. 중국 본토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이 대륙을 먹어버렸고, 싱가포르는 중국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싱가포르에는 정체성이랄 것도 없었어요. 독일민족, 한민족 이런 국민 정체성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싱가포르는 그거마저 없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몇십 년 만에 몰려온 사람들, 중국계들은 또 안에서 어디 출신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인도계도 남인도와 북부는 민족, 인종, 언어, 종교 모든 게 달라서 인도계라 묻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이 이민자들은 싱가포르에 돈을 벌러 온 거지, 여기 이민 와야겠다, 뿌리 박아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니까 돈만 벌면은 언제든지 본국으로 뜨겠다는 성향도 있었고요. 싱가포르의 초기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 역시 극복해야 했습니다. 영국이 싱가포르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동안 싱가포르가 계속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 아니에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통해서 이거 무역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느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30년 뒤에 싱가포르의 권력을 잡은 리콴유는
든든한 받침이 되어줄 제조업을 육성하기로 합니다. 다만 원래 추진했던 형태는 아니었어요. 원래 싱가포르가 계획했던 공업은 수입 대체형 공업인데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기본적인 물건을 우리가 기술력 쌓아서 만들어 쓰자 이거였는데 그 시장이 되어줄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났죠. 인구 200만도 안 되는 쬐끄만 도시에서 뭐 무슨 시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채택한 방법은 수출 주도형 그리고 외자 유치형 공업입니다. 일단 돈을 빌려서 공장 만들고 나중에 갚자 이게 아니라 야 다국적 기업들아 우리가 너네들한테 혜택 많이 줄게 와서 공장 지어주고 우리나라 애들 고용 좀 해서 돈 좀 벌게 해줘 이런 정책. 장점 있죠. 당장 돈이 없어도 그리고 축적된 기술 없이도 제조업이 가능합니다. 단점 그 공장은 어쨌든 싱가포르 게 아니라는 거,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혜택을 조정하고 싶어도 낮은 법인세를 전제를 하고 찾아온 다국적 기업들이기 때문에 혜택이나 임금 이런 거를 건드리는 순간 걔네들은 그냥 외국으로 떠버리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싱가포르에 어느 정도 돈이 돌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급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공장들은 근처 말레이시아나 태국으로 이전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한 번 더 과감하게 정책을 바꿉니다. 기존의 노동 집약적 임금 따먹기 제조업을 버리고 돈과 기술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부가 이익도 높은 고급 제조업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으로요. 정유, 전자, 정밀 엔지니어링, 화학 이런 것들 그리고 성공했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세계가 한 개로 묶이기 시작하자 글로벌화가 시작되자 예전에 쌓아놨던 그 기업 유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헤드쿼터를 모셔오기도 합니다. 이게 싱가포르의 투트랙 중 하나인 제조업이 발달한 과정이고요. 또 다른 싱가포르 경제의 주 금융은요, 이것도 아이디어가 되게 기발했어요. 70년대 당시에 세계 금융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하루에 걸쳐 제일 먼저 유럽의 7위 금융시장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게 서쪽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금융시장이 문을 닫고 나면은 중간에 붕 뜨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세계에 문을 여는 금융 중심지가 없는 시간대. 싱가포르는 이때를 노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칠리 사이의 시간대를 노려서 이때 우리가 금융을 개방하면은 세계의 자금은 24시간 순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문을 연 싱가포르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발상과 미국 시카고 금융시장과의 연동 이런 것들을 통해 싱가포르의 금융은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1970년대 말이 1970년대지 우리나라가 아직 금융적으로 국제적으로 꽉 박혀있던 박정희 시대인데 그때 이미 금융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개방하고 성장한 싱가포르 대단하죠. 또 안정된 정치 환경, 개방된 제도, 낮은 세금, 깔끔한 공무원 조직 이런 것 때문에 아시아의 경쟁 상대인 홍콩이 중국 리스크에 빌빌거릴 때도 싱가포르는 끄떡없었고요. 이게 싱가포르가 돈을 많이 번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런 힘을,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원인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싱가포르의 초기 환경이 굉장히 위태위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근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체성, 아예 기반이 없는 제조업, 식수를 통제하는 말레이시아. 이런 싱가포르의 가장 당면한 큰 과제는 번영 이런 게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어요. 살아남기 위한 거. 그리고 시민들은 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크게 타협을 했고요. 정부에게 최대한 권력을 많이 쥐어주고 말 잘 듣고 만약에 별 위협이 없고 평화로웠다 그러면은 싱가포르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에 엄청난 장기 독재가 이렇게 길게 지속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싱가포르를 위협했던 이런 위기감은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로 남아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고요. 아마 옛날에는 얻을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싱가포르가 얻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잃어버릴 것도 되게 많아서 더 불안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도시국가 사이즈에서 군사력을 키우더라도 벌침 정도지 진짜 맘먹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군사력으로 밀어버리면 밀리는 건 순식간이니까 더 경제 성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또 과거의 그런 위기를 일단은 한 번은 극복한 싱가포르 정부이기에 국민들은 큰 신뢰를 정부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경제 발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20세기 독재자일 겁니다. 과거에 영국인 래플스가 식민지 싱가포르를 건설했다면 리쿠안유는 현재 부자 도시 싱가포르를 건설한 사람,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성공 비결로 일컬어지는 낮은 부패도, 미래산업 캐치 이런 거는 리쿠안유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나라를 말아먹은 독재자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정말 많은 것을 한 사람입니다. 민족 균형 정책을 통해서 쪼개져 있는 민족 그룹에게 싱가포리안이라는 정체성을 불어넣었고요. 부동산을 또 대부분 국유화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99년짜리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다는 개념을 사회에서 주였죠. 근데 이거는 싱가포르의 특수한 케이스니까 한국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정치 댓글 달면은 안 됩니다. 해외 투자할 때 가장 커다란 리스크 중 하나가 그 나라의 부정부패 지수예요.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게 만드는 그야말로 변수 덩어리니까. 리쿠안유가 만든 투명한 공무원 조직에는 그런 변수가 없습니다. 투자에 개방적으로 열려있고 기업을 도와주는 깨끗한 공무원 조직, 거기다가 세금까지 낮아 투자하는 외국 기업인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이렇게 리쿠안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장기 독재를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납득시켰습니다. 부지런하고 똑똑한 독재자, 만약에 독재자인데 부지런한데 멍청했다, 그러면은 싱가포르의 모습은 완전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발 독재, 급격한 사회 변화에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토착 세력, 기득권이에요. 기존의 사회와 정치를 오락가락하던 그 계층, 멀쩡하던 사회가 이제 변화가 생기고 흔들리고 하면은 신흥 세력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의 기존 권력은 위태위태하게 되겠죠. 때문에 온갖 힘을 써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힘을 써서 신흥 세력을 탄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할 거고요. 하지만 애초에 싱가포르는 그런 토착 세력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영국인들이 개발하고 통치한 곳이라서 기득권이라면은 당연히 영국인들이겠지만은 영국인은 힘을 잃고 동남아시아에서 발을 빼는 상황. 초창기 이념을 두고 경쟁하던 그 공산 세력을 꺾은 다음에는 리쿠안유와 인민행동당에는 딱히 내부 투쟁 없이 자신들의 비전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고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었다 이거죠. 또 그런 기존의 문화를 형성하던 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화를 위한 영어 상용화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단행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말레이시아나 태국처럼 기존의 문화적 정체성이 확고했다면은 그렇게 쉽게 영어 상용화 정책을 펼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죠. 재밌는 게 그 아시아 4마리 용이었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 4지역의 경제 발전을 살펴보면은 토착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되게 적었다는 점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은 6.25를 통해 기존의 신문제와 사회가 박살났고요. 대만은 대만 섬으로 넘어온 장제스와 국민당이 그에 반항하던 기존 대만 사람들을 다 탄압했죠. 대만의 38년짜리 계엄령은 세계 최장기간 계엄령입니다. 힘으로 기존 세력을 다 뭉개버린 거예요. 싱가포르는 아까 설명드렸고, 홍콩은 영국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그냥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실현했던 그냥 자본주의 도시였고, 싱가포르의 위치, 말라카 해협 끝자락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맞죠. 지브롤터 해협,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같이 바다와 바다가 연결되는 도입목, 유럽과 중동,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통로, 이제 국제 물류의 중심지라는 경험은 예전에 또 영국이 한번 그 길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만약에 도시국가가 저기 태평양이나 인도양 한복판에 박혀 있었다면, 아니면은 뭐 아시아나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있었다면, 중동과 동아시아라는 거대 시장 사이의 위치가 아니었다면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아무리 유치하려고 공장을 모셔오려고 애써봤자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일 좋은 케이스가 몰디브처럼 뭐 관광업, 어업, 투툴이었을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였으면 애초에 도시국가로 독립은커녕 민족 갈등이 있었으면 그냥 다 대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결말이었겠죠. 그리고 땅은 꿀꺽. 지리적 위치만으로 싱가포르가 잘 살게 된 건 아니에요. 싱가포르 정부는 정말 큰 능력을 발휘했고요. 하지만 역시 그 기반에는 이 지리적 힘이라는 바탕이 있었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인구가 도시국가라서 이득을 본 것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낮은 법인세랑 금융 비용으로 외국 기업들을 꼬셨죠. 근데 이게 덩치가 큰 국가를 꾸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썩 괜찮은 정책은 아니에요. 외국 애들 돈 와서 돈 벌어 가는데 세금 내는 건 없다. 당장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그 낮은 법인세와 경쟁해야 되는 국내 산업도 고려해야 되고, 외국 기업들은 세금 안 내는데 국내 기업만 세금 많이 낸다 그러면은 뭐 기업할 맛이 나겠어요? 또 글로벌화 시대에 유치한 다국적 기업들 헤드쿼터도 당장 걔네들이 고용을 직접적으로 많이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본사 빌딩에 근무해봐야 얼마나 근무하겠어요. 거기다가 핵심적인 인력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아니라 찾아온 외국 사람들이고, 근데 싱가포르도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을까 보면요, 일단 도시국가의 셈법과 큰 나라의 셈법이 다르니까.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 자본들이 몰려있어서 생기는 낙수효과, 한국과 같은 큰 나라들이 그것만으로 먹고 살기에는 무리지만 싱가포르는 그 낙수 효과만으로 뽕을 뽑아 먹을 수 있는 도시국가니까 고급 호텔, 행사장, 법과 관련된 직종들, 또 그런 기업과 자금이 몰리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 역시 창출되고, 교육받고 숙련된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쟁취하고, 물론 싱가포르가 겉에 보이는 이런 1인당 GDP 6만 달러만큼 지상 낙원에 가깝다 이거는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불안 요소도 있고 숫자와 실제가 꽤 다른 것도 있고. (1인당) GDP 6만 달러는 도시국가라서, 그리고 세금이 낮아 몰려드는 이런 자금 때문에 좀 뻥튀기 된 감이 있죠. 한국의 약 3만 1,500달러에 비해 총체면 2배. 하지만 싱가포르 평균적인 한국 사람보다 2배 잘 사냐 하면은 그건 아닌 그런 거. 또 권력 세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싱가포르의 총리는 리콴유의 아들인 리센융인데요, 2대째. 물론 이 사람의 능력은 현재 싱가포르를 이끌기에는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했던 도박장, 카지노 건설도 사회에서 적절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성공을 이뤘고요. 하지만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 이렇게 건너갈수록 자손을 늘어나고, 그 자손들이 항상 옳은 능력과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항상 옳은 세습이 일어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자신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권력을,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양한다면은 싱가포르의 미래는 밝을 수 있겠지만은, 분수는 안 되는데 욕심만 넘치는 사람이라면은 싱가포르의 미래는 흔들릴 수도 있겠죠. 과거에 없었던 내부 투쟁이 지금 가진 게 더 많은 상황에서, 뜯어먹을 게 더 많은 상황에서 생기는 거니까. 오늘 비디오 싱가포르의 발전 과정에 대한 것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비디오가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나중에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면서 여행을 더 재밌게 느끼는 그런 요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랙코팬이었습니다. 거품캅.